이인자들과 굉장히 친밀하게 지내셨다고 들었는데요. 어쩌다 보니까 예. 각 이인자들 현직 되시는 분들하고 우연하게 인연이 많았어요. 예. 근데 이제 오늘 그 김정필 이인자의 이야기를 하자면 제가 꼭 기억나는 게 하나 있어요. 예. 워낙 그 집안적으로나 충청도 양반이라 물론 우리 김수행하고도 가까웠지만은 현장에서 제가 잊지 못할 일은 어느 날 좀 얘기 좀 할 게 있으니까 오시겠다 그래서 전 남자들 얘기하는 데는 참여를 안 하거든요. 예. 그 당시 뭐 무슨 얘기인가 하시면서 한 2시간 지냈는데 왁자지껄 하면서 정신 나간 사람들 마냥 뛰쳐나가요. 다음에 아침에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 그 전 박정희 대통령 그날이었던 것 같아요. 서거하신 날이요? 그러니까 참 제 집에 오셨다가 그런 일을 당하셨기 때문에 참 마음 아픈 일이죠. 예. 그래가지고 가시는 걸 봤는데 그 다음에 이제 잊지 못할 거는 오셔가지고 그때 여기 있었던 것이 참 마음 아프다고 이렇게 뛰어갔는데 그래서 그 참 남자의 눈에 그 이슬이 맺히면서 그 회고하는 장면 예. 그리고 특히 그 김정필 씨는 유난히 정적인 사람이에요. 예. 뭐 저희가 갖고 와서가 아니라 냉정히 여러분들도 아시지만 그런 정도의 모든 것을 좀 알고 있습니다. 뭐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전두환 전 대통령이 그 박정희 대통령의 그 통치 방식을 좀 많이 따랐다 하는데 어떻습니까? 이 박정희 전 대통령 용인술이 어땠나요? 박정희 전 대통령의 용인술은 이 전형적인 분할 통치 방식이라고 그러거든요. 예. 분할 통치 방식이 전문용어로 디바이드 앤 룰이라고 그러는데 예. 이 디바이드 앤 룰을 정말 잘하는 대통령이 바로 아. 박정희 전 대통령입니다.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우리가 2인자 이야기를 하는데 예. 사실 박정권에서 2인자는 없었다고 봐야 돼요. 왜냐하면 예. 박정희 전 대통령이 2인자라는 단어를 제일 싫어했습니다. 제일 싫어하는 단어가 2인자였어요. 아, 그래요? 그래서 그 사건 때문에 뭐 윤필용 씨 같은 경우는 2인자 발언 한번 잘못했다고 옷 벗기도 하고 그래서 있었고 또 이후락, 박종규, 김영욱 이런 2인자가 아니고 3인자를 여러 명 두는 거죠. 그래서 그 사람들이 끊임없이 나한테 충성 경쟁을 하도록 유도하는 겁니다. 박근혜 그 대통령이 원래 수첩공주로 유명하시잖아요. 빼곡하게 수첩에다가 메모를 해서 나중에 그게 뭐 10년 후든 20년 후든 사람을 다시 발탁해 쓰는 자료로 많이 쓰시는데 그 수첩에 빼곡하게 적는 그 스타일이 이제 박정희 대통령한테 고스란히 배운 거다. 그래서 예. 박정희 대통령도 이제 쓰실 때 엠마초, 당시 일본 말로 비망록이라고 해서 항상 수첩에 메모를 하고 옛날에 내가 무슨 말을 했고 누가 무슨 말을 했고 이런 걸 다 적어놓고 그런 습관을 갖고 있었고요. 지금 박근혜 대통령도 보면은 이렇게 너무 이렇게 앞으로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사람 별로 안 좋아하세요. 보면은 대부분 자기 자리에서 조용히 말없이 이렇게 좀 이렇게 일을 하는 사람들을 좋아하시지 누가 이렇게 나서가지고 내가 뭐 잘났다거나 내가 뭐 실력 있다거나 이런 거 하는 걸 굉장히 싫어하시고 박정희 대통령도 얘기 들어보면은 자기가 굉장히 아끼던 사람이 뭐 일을 너무 잘하고 뭐 아주 총애하던 사람조차도 나중에 가서 애가 좀 약간 힘이 실린다 내지는 누가 걔네들 뭐 떠받든다 소리가 나오기만 하면 아주 가차없이 이렇게 뭐 쳐버린다거나 한직으로 발령을 내버리시는 걸로 유명했거든요. 예. 김충남 씨는 거는 엠마초를 이제 우리말로 하면 연마대왕 수첩이라는 거예요. 그걸 들고 다녔기 때문에 사람들이 벌벌 떨 수밖에 없었죠. 김충남 씨는 청와대에 10년간 계셨으니까 우리 전두환 전 대통령은 어땠습니까? 스타일이? 전두환 대통령 처음부터 7년 단임이다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목표를 딱 정해놓고 7년 동안에 이것을 어떻게 달성할 것인가. 그래서 이제 사람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. 예. 그 이분이 처음에 보면 국무총리도 남도구 시를 쓰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돌아가신 김재익 경제수석이 있었는데 그 김재익 수석을 보고 자네가 경제 대통령이야. 그만큼 아주 책임을 주었어요. 그 대신에 이 사람들이 잘 하나 못 하나 이게 아주 잘 그 평가를 해요. 그래서 잘못하면은 이제 아주 체근을 하고 이렇게 했고 그다음에 보통 전두환 대통령이 외형적으로 굉장히 그 뭐랄까 딱딱하고 권위적이고 이런 것 같은데 사실은 그 장관이나 또 비서관이 가서 이미 대통령이 지시한 거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런 문제가 있다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두말 하지 않고 당신 판단이 그러면 그렇게 해. 이 양반이 아주 판단력이 빠르고 결심을 신속하게 정확하게 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사람을 잘 쓴다 이거죠. 강준식 씨, 그 박정희 전 대통령하고 김종필 전 총리가 어떤 인연이 있었던 건가요? 박정희 전 대통령이 그 여수 반란 사건에 연루된 적이 있어요. 그래서 군복을 벗고
당시에 그 만군 선배인 백선엽 대령의 그 도움으로 비공식 문관으로 육군 정보국에 근무를 했었습니다. 그것이 1948년도인데 그때 이제 같이 일했던 젊은 장교들이 648기입니다. 네. 15명, 그 중에 한 명이 김종필 씨예요. 그래서 거기서 처음 만났는데 그로부터 13년 뒤인 1961년도에 5.16이 일어나지 않습니까? 예. 네. 그때 데리고 있던 15명의 648기가 5.16의 주역이 됩니다. 예. 거기 김종필 씨가 이제 그 중요한 역할을 했었고, 그리고 또 김종필 씨는 그 박정희 대통령의 처조카인 박용옥 씨하고 이제 결혼을 함으로써 그렇죠. 인척 관계에 묶이는 그런 인연이 있습니다. 이거 이어서 말씀드리면요. 예. 네. 재미있는 에피소드인데 사실은 김종필 씨가 육군사관학교에서 시험을 칠 때 1등으로 졸업을 했거든요. 예. 1등으로 졸업을 했는데 마지막 면접에서 웃었어요. 웃으면 안 되는 심각한 상황에서. 그래서 거기서 시험으로는 1등이었는데 웃었다고 해서 점수가 깎여서 4등이 됐단 말입니다. 예. 근데 원래 육사 1등은 육군사관학교 남습니다. 육군사관학교 남고 2등부터 배치가 되는데 예. 4등 되는 바람에 이 수명 예. 안에서 들어서 이 박정희 전 대통령이 있었던 당시 문관으로 있었던 육군 정보국으로 가게 된 거죠. 그러니까 그 웃지만 않았어도 만날 일이 없게 되는 거죠. 그 5.16 때도 사실 실질적인 브레인 역할을 김종필 씨가 했다는 거예요. 공화당 창당할 때도 원래 브레인이었고요. 예. 그 원래 김종필 씨가 공화당을 창당할 때 여러 가지 서유럽의 그런 사회주의 정당들 그런 예. 모양들을 본따서 공당 체계를 만들었는데 사실 지금도 그때 만들었던 그 정당 모델이 지금 모든 당의 우리나라 당들의 모델이 되고 있고요. 이 양반이 만든 것 중에도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당시에 미국의 중앙정보부 CIA를 본따가지고 거의 똑같은 체제로 우리나라의 안기부를 만들어서 그게 지금 이제 중앙정보부를 중앙정보부 만들어서 그게 뭐 안기부가 됐다가 지금 국가정보원이 돼서 지금 현재까지 와 있는 거죠. 그래서 5.16 때도 굉장히 그러면, 예. 예, 조직력이 있고 또 실행력도 있고 머리가 좋고 아니 한일 협정도 김종필 전 총리의 작품이라는 얘기가 있던데요. 그러니까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사실은 이제 민주당 정부 때도 있었다는 거예요. 근데 그 실행의 문제인데 자금 확보를 위해 갖고 당시 일본 외상 오히라하고 서로 메모 주고받은 게 굉장히 유명하죠. 각 대학에서는 이제 6.3 사태라고 그래갖고 대학 반대 시위가 격렬하게 이루어지고 하는데 어쨌든 그 전 과정에서 그 이를 실행하는 주체로 그 당시 지위가 뭔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데 하여튼 김종필 씨가 중요한 역할을 하죠. 어떻습니까, 이동영 씨? 이동영 씨. 그러니까 핵심 브레인이라고 그랬는데요. 그러니까 혁명 공약이라는 거를 이게 다 김종필 씨가 쓴 겁니다. 5.16이 일어날 때 사실은 계급이 없었어요. 저 김종필 씨가 예. 군에서 그 전에 어떤 사건 쿠데타 사건에 연루돼서 군복을 벗었었거든요. 군복 예비역으로 참관을 했는데 그 유일하게 현역 군인이 아니었습니다. 그럼에도 자기가 혁명 공약을 다 쓰고 또 중앙정보부를 그 다음날 바로 창설해가지고 이렇게 할 정도로 방송국 장악 이런 것도 다 김종필 씨 머리에서 나왔었거든요. 방금 한일협정도 김종필 씨가 제일 먼저 일본 가서 일본 관계자들 다 만나고 이렇게 큰 그림을 다 김종필 씨가 짠 거죠. 아, 그럼 뭐 김종필 씨 그 당시 뭐 파워도 있고 굉장히 좀 인기도 많았을 것 같은데 어땠나요? 김 총리님을 뵐 기회가 몇 번 있었는데 네. 정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긴 생명력을 가진 이인자는 아마 찾아보기가 어려울 거예요. 그래서 그럴런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그 진행을 했던 TV는 사랑을 싣고라는 프로그램에 이제 출연을 하셔서 은사님 가족을 찾는 날이 있었어요. 그날 그 이제 감명을 받으셨는지 그 공관으로 한번 초청을 하겠다고 그래서 제작진들이 갔어요. 그 같이 점심을 얻어 먹는데 12시에 우리가 갔는데 3시까지 어렸을 적부터 지금까지 전 과정을 우리를 앉혀고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. 3시간 들으셨어요? 네. 근데 소년 시절을 얘기를 하는 대목이 지금도 기억에 남는데 어렸을 때 그렇게 숫기가 없었대요. 그 시골 가면 재래식 변소가 마당 저 끝에 있잖아요. 그게 밤중에 화장실을 가려면 그게 무서워서 꼭 형을 불러가지고 바깥에 좀 서 있으라고 그러고 자기가 변을 보고 그랬던 시절의 얘기를 하곤 해요. 그러면서 사람이 그렇게 많이 변하더라. 그 말씀이 기억에 남고 두 번째는 박 대통령을 이제 모시고 늘 그렇게 이제 그 긴 세월 동안을 지내셨는데 이 어른이 약주를 좋아하시고 가급적이면 바깥에 나가서 약주를 드시는 걸 좋아하셨대요. 그래 한번 나가면 그냥 그다음 또 나가고. 그러니까 이제 유경수 여사께서 그 점이 늘 그 걱정스러우셨대요. 나가서 자꾸 약주를 잡수는 게.
그래서 총리님한테 좀 방법을 생각을 해봐라. 그래 총리 공관 안에다가 그를 모시고 마실 수 있는 술 그 누각을 별도로 하나 지었다. 그 자리가 우리 지금 밥 먹는 이 자리다.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. 김보희 씨는 그랬던 음식점 기억이 하시면서 직접 다 만나보셨으니까 네, 만나보신 저는 김정필 씨 어떠셨나요? 그러기 전부터 이제 김정필 총재는 그 군대 때 예. 5.16 바로 이후부터 제가 알거든요. 근데 원래 그 말씀이 과묵하세요. 예. 조용하고 인정스럽고. 근데 군복을 입었을 때도 정말 잘났어요. 그 잘난 편에 비해서는 여자 관계가 많지는 않았어. 있긴 있었는데 많지 않았죠. 잘난 거에 비해서는. 그럴 정도로 아주 사람이 스마트했던 사람으로 제가 5.16 했을 때 김정필 씨 나이가 35살이었을 거예요. 그렇게 젊으셨어요? 그 나이에 쿠데타하고 뭐 일본 다녀오고 중앙정부만 만들고 대단하시네요. 놀라운 거죠. 하무철 변호사께서도 만난 적이 있으시다면서요? 만난 건 아니고 예. 중학교 다닐 때 보이스카웃을 했었는데요. 예. 그때 전국 그 보이스카웃 모임이 서울운동장에서 있었어요. 예. 그때 대통령이 나와서 뭔가를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 자리인데 국무총리가 나왔어요. 예. 이게 김종필 총리죠. 그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저분이다. 저분이 다음 대통령이다. 그 우리가 아직 중학교 다니지만은 저 사람이 2인자구나. 다음 대통령을 위해서 지금 수업 중이구나.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. 이 양반이 방송국에 간혹 이렇게 이제 무슨 이유로 나타날 때가 있잖아요. 그러면 방송국에서 주단을 깔아요. 총리 오신다 그러면 주단을 쫙 깔아요. 근데 이제 이봉조 씨하고 특별히 가까우셨어요. 그러면 이제 방송 보시면 이제 적어도 대표 방송 사장이 나가서 영접을 해야 네. 되는데 TBC 악단장 할 때는 꼭 이봉조 씨를 앞세웠어요. 그러니까 이 세상에 많은 특별히 연예인이나 예술인들하고 아주 이렇게 가깝게 지내시는 편이었어요. 피아노도 잘 치시고 그림도 잘 그리시고 이러시니까 그런 연고를 떠나서 그냥 이봉조 씨가 감히 국무총리한테 형님 할 정도였고 그래 이 단장 이럴 정도로 둘이 친했어요. 그러니까 이제 TBC에 만약에 총리가 오시면 전 이 의전을 이봉조 씨가 거의 맡아서 했던 그런 기억이 나요. 아니 화술도 굉장히 뛰어나서 얘기 듣고 있다 보면 푹 빠져든다. 아까 3시간 하신대잖아요. 네. 3시간. 말씀이 네, 지루하지가 않다고. 속도가 빠르지를 않아서 그런데 가만히 예. 들어보면 아주 소탈하세요. 그러니까 아주 쉽게 말하면 아주 시시콜콜한 얘기인데 그럴듯한 이상벽 씨가 말씀하시나 보다.